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해장국 끓이는 게 30년 가깝도록 해온 저의 일상이에요. 손님들이 깊은 맛의 비결을 물으면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 사장님, 이제 국물은 왜 이렇게 시원해요? 비밀 재료라도 들어가요? 글쎄요. 속 쓰린 사람 마음을 아니까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아픈 속을 달래가며 길고 긴 눈물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 해장국이 깊은 맛을 내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30년이 넘게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고, 그게 당연히 착한 며느리고 좋은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었는지 참 잔인한 방법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나 하나 참으면 다 편하게 살겠지 하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런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에 건강한 몸뚱이 하나 가지고 시집왔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혼수가 변변치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집간 첫날부터 그런 제가 못마땅한 티를 내셨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이렇게 빈손으로 시집오는 며느리가 어딨니? 재호야, 너 어쩌자고 이런 애를 만났어? 남편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싫은 티 낼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게 맞으니 욕을 먹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남편도 뭐 신혼집을 대단히 삐까뻔쩍하게 마련한 건 아니었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싼 곳만 찾다 보니 화장실은 공동이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불을 두 겹씩 덮고 자야 하는 좁은 단칸방이었죠. 그래도 저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나아지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연히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보험도 변변히 들어두신 게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맏아들에게 전화하셨어요. 재호야, 어떡하니? 너희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돈이 없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엄마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니?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넘어 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더니 절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전 그때 막 해장국집에 취직한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월급 받는 족족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병원비로 보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버님은 그렇게 1년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비를 다 댄 것도 모자라 장례비까지 부담한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순영아, 나 이제 어떻게 사니? 그냥 확 죽어버릴까 보다. 너희 시아버지 편찮으시니 어떻게든 애들하고 살아보려고 벌인 일인데 그게 다 사기였단다. 3천만 원을 내가 무슨 수로 갚니? 그러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기에 빠져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돈을 다 날린 겁니다.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저는 죽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진심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래, 순영아. 우리 맏며느리 역시 너밖에 없다. 혼수 얘기하면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 땐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늘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도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니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 시어머니의 빚을 갚았죠. 새벽에 일어나 해장국집으로 출근하고 점심땐 근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엔 갈빗집에서 불판을 닦았어요. 몸이 너덜너덜해져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이 걸려서 그 빚을 다 갚았네요. 그 와중엔 저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저는 만사까지 일했어요. 맘 편한 산후조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 낳고 보름 만에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젖이 불어서 앞치마가 젖고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 참았죠. 그런 저를 본 해장국집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순영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일한다고 시댁에서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당연한 줄 알고 더 뜯어먹으려고 할걸.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그러다 늙어서 고생해. 괜찮아요, 사장님. 전 움직여야 기운이 나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둔했죠. 헌데 사장님의 말씀은 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돈을 벌어 빚을 다 갚아줬더니 그 다음 주어진 숙제는 두 시동생의 학비였습니다. 남편 밑으로 남동생 2명이 있었거든요. 큰 시동생이 대학 갈 때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순영아, 정호가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마지가 아버지 대신인 거 알지? 너희가 정호 등록금 좀 마련해라.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나중에 걔가 출세하면 형수 공을 잇겠니? 몇 배로 다 갚을 테니 맏며느리답게 마음을 크게 써라. 알겠지? 저는 또 싫다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돈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게 뻔한데 멀쩡히 합격한 시동생한테 대학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큰 시동생 4년, 작은 시동생의 전문대 2년까지 두 사람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 학비를 대주는데 두 시동생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장학금 받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으면서 저희가 주는 돈만 받았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힘든 티를 좀 내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니, 얘가 시어미 앞에서 죽는 소리를 다 하네? 예전엔 고개 숙이고 고분고분하던 애가 너도 시아버지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무슨 말만 하면 시어미 무시한다며 눈물바람을 하시니 집안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그냥 조용하게 살던 대로 살아야 했죠. 제가 그렇게 개고생하는 사이 남편은 뭘 했냐고요? 그 사람은 원래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업한다고 돈 들고 나가면 망해서 돌아오고 취직했다 싶으면 석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고요. 그럴 때마다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한탄했습니다. 아, 세상이 날 몰라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데 왜 알아주는 데가 없냐? 맨날 그 소리였어요. 전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저 사람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겠지. 언젠간 잘 될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친 건 늘 저 혼자였어요. 제가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해장국집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일 나가는데 그 사람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제가 국 끓이고 가게 문 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는 동안 그 사람은 점심때나 돼야 일어나서 설렁설렁 가게로 나와 TV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초저녁에 먼저 집에 들어갔지만 늘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들어간 저에게 한다는 소리도 이런 말이 전부였네요. 야, 너 장사한다고 집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빨리 밥 좀 차려. 배고파. 바쁜데 집에 먹을 거 없으면 가게에 나와서 좀 먹지. 유진이도 학교 끝나면 가게로 오는데. 난 종일 음식 냄새 맡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아야, 말할 시간에 빨리 밥이나 차리라니까.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게 뻔한데 애 앞에서 싸우기도 싫었고 너무 피곤하니 그럴 의욕도 없었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와 어머니 빚, 시동생들 등록금, 그리고 남편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 다 합치면 얼마나 될지 정확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하면 서럽기만 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게 됐어요. 이 집구석에 들어간 걸 다 합치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나오고도 남지. 그래도 이게 내 복이려니 해야지 어쩌겠어. 제가 그렇게 시댁과 남편 뒤치다꺼리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로 저를 달랬어요. 역시 내가 며느리 복은 터졌지. 넌 역시 타고난 맏며느리야. 누가 너처럼 시댁에 잘하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 믿고 산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꼭 이런 말도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네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고맙다는 말은 요구가 됐고 칭찬은 채찍질이 됐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 전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원래 여자의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몇 해 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딱 저희 세 식구 살기 좋은 크기였고 무엇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제 집이라 의미가 남달랐어요. 열쇠를 넘겨받던 날 저는 가족들이 다 자러 들어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군요. 그맘때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며 바쁘게 지방을 오가며 일할 때라 이제 저희 식구 앞날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새집에 이사한 기쁨에 들떠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사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니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돼 있더라고요. 헌데 이름을 보니 보낸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죠.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주면 될 걸 왜 우편에 보냈지?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서류를 뜯어보다 기겁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보낸 서류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남편이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젊은 사람들처럼 깨가 쏟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남편이 하는 일에 뭐 꼬투리를 잡거나 바가지를 긁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근데 결혼한 지 30년 만에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내다니 황당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여보, 나야. 이게 무슨 서류야? 이혼 서류가 왜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지.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맘때 남편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다며 자주 집을 비울 때였는데 그 서류를 보낸 이후에는 일주일이 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이혼 사유란에 적혀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성격 차이. 그 4글자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떠났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죠. 그저
그냥 군말 없이 도장이나 찍으라는 듯이 서류 한 장 덜렁 보내놓고 연락을 받지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연락된 남편이 딱 한마디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야, 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서류 보면 몰라? 너랑 성격 차이 때문에 더 못 살겠으니까 얌전히 도장 찍고 연락해라. 그때 법원 앞에서 보게. 여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끊어진 전화기만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당연히 저는 도장을 찍지 않고 버텼죠. 그래도 이혼한다면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짧은 세월도 아니고 멀쩡히 30년이 넘게 살다가 갑자기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혼이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서류를 받은 지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쿵쿵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문 열어! 너 서류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도장을 안 찍고 있어! 도장 찍으라고 몇 번을 말해!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말리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이잖아요. 아이씨,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비켜!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니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확 끼쳤죠. 저를 보자 눈이 동태처럼 흐리멍텅하게 풀린 남편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너 왜 도장 안 찍어? 내가 30년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나 더 이상 그렇게 못 사니까 당장 갈라서자고! 뭐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 봐. 넌 항상 말이 너무 많아.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다짜고짜 뺨을 날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나며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가장 노릇은 제대로 못했지만 저한테 손찌검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황당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버티니 남편의 행패도 날로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찾아와 소리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절 위협했어요. 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이웃들은 수근거리고 딸 눈치 보고 버티다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틴 이유는 단 하나, 딸의 앞길을 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눈만 뜨면 돈 벌러 다니느라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줬지만 자기 앞가림 잘하고 대기업 들어간 저희 딸, 그 딸이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황혼에 이혼했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혹시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됐던 거죠. 그런 이유만 아니면 저도 당장 도장 찍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남편에게 눈꼽만큼도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또 문을 발로 차고 절 밀치며 소리 지르던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냥 헤어져. 나 저런 사람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 사실 어릴 때부터 난 아빠한테 정 없었어. 엄마 때문에 나도 그냥 참고 산 거야.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날 이때까지 엄마 등골만 빼고 살았잖아. 제발 내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갈라서고 엄마 인생 사는 모습 보여줘.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딸을 위해서 버텼는데 그런 딸이 울면서 이혼하라니 더는 미련 떨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원하는 도장을 찍어주자 남편은 신나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순영아, 나 같은 놈 있고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재산 분할?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네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 너 다 가져. 대신 다시는 나 찾지 마라. 알겠지? 그러더니 자기 짐도 버리고 홀가분하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제대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혼 후에는
정말 영원히 다시는 볼 일이 없다며 나가버렸죠. 영문도 모른 채 이혼당한 저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억울해 저도 모르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곁에서 지켜준 건 하나뿐인 딸이었죠. 엄마, 마음껏 울고 엄마도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려. 지긋지긋한 할머니랑 삼촌들도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전 그런 딸의 품에 안겨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리만큼 후련했어요. 이런 표현 이해하실진 모르겠지만 꽉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린 기분이랄까요? 이제야 속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의 지난 생활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깟 맏며느리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 저 자신이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어요. 큰아들도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데 며느리한테만 자식 노릇을 요구한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눈 제가 찌르고 제가 자처해서 걸었던 가시밭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혼이 저에게는 귀한 딸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한참 만에야 저는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루는 10년 넘게 저희 식당에 드나들어 언니 동생 하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내가 괜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왜, 오늘 해장국 맛이 별로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언니 전남편 말이야. 재혼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뭐? 재혼? 내 친구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미용실 하거든? 근데 그 건물 사무실에서 어떤 여자랑 그 언니 전남편이랑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었더니 글쎄 그 여자가 건물주인데 언니 전남편이랑 재혼했다는 거야. 몇 년 전에 사별해서 혼자 살던 여자래. 근데 둘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시기를 들으니까 언니랑 이혼하기 전인 게 확실하더라고. 아니 그게 정말이야? 내가 들은 게 확실하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바람 피운 게 확실하잖아. 이 인간이 진짜. 언니, 내가 혹시나 해서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왔어. 혹시 따지고 싶거든 여기로 연락해봐. 그래, 고마워. 그렇게 저는 얼결에 남편이 재혼했다는 여자의 연락처를 받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전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이혼하지 못해서 미친놈처럼 날뛰었는지를요. 바로 돈 많은 과부를 만나 눈이 돌았던 겁니다. 성격 차인 개뿔. 바람나서 날 버린 거구나. 이런 개도 안 물어갈 구린 인간 같은 이라고.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얼마나 그 집구석에 헌신했는데 정말 저를 헌신짝 취급했다는 걸 알게 되니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혼해버린 마당에 따지면 뭐하고 울고불고 하면 뭐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게 제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망할 집구석 호구 노릇도 이제 끝이니 오히려 말년에 운수대통했다고 생각하자. 젊어서 고생한 건 억울하지만 유진이도 잘 컸고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마련했잖아. 그렇게 속 끓이지 않고 잊으려 노력하기로 했죠.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수발될 때는 생각도 못한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고 식당이 쉬는 날이면 딸과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와서 또 남편 밥을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고 투덜거리는 비위를 맞춰주느라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남편 때문에 누리지 못한 여유를 즐기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이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신 거죠. 원래 이혼하기 전에도 어머니가 살갑게 자주 연락하시는 편은 아니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시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어디가 아프시거나. 그런 분이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입에서는 황당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무슨 일은 우리 며느리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지. 아픈 데는 없지 우리 순영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혼하기 전 어머니가 돈 문제를 말하려고 전화했을 때 하시던 행동이었거든요. 먼저 제 안부를 묻고 그 다음 힘든 시댁 상황을 읍소하고 마지막이 돈 얘기였어요. 저는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정우 있잖니. 걔가 집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란 것 같더라. 그래서 급하게 1억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순영아,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어떻게 안 되겠니?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안다. 우리 집안이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멀쩡히 유지되기도 힘들었지. 내가 그 공은 하나도 안 잊었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전 시어머니가 말을 다 맺기도 전에 이를 바득바득 깔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하신 건가요? 모르다니? 뭘? 어머니, 아니 당신. 제 말에 전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것 같더군요. 뭐? 당신?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저희 이혼한 지가 언젠데요. 당신 아들 건물주랑 결혼했다던데? 그쪽에 연락해 보세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이혼? 네, 이혼했어요. 그것도 벌써 반년 전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호가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한다고 했지 이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전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진짜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군요. 전 남편이 이혼과 재혼 사실을 시댁에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혹시 알아요? 새며느리가 건물주라니까 1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턱하니 도와줄지. 전 이제 남이에요. 1억은커녕 10,000원도 도와드릴 이유가 없다고요. 아드님한테 필요한 돈은 그 집 식구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건물주랑 결혼했다니까 돈이야 뭐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제가 전화 끊고 그 여자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 현재 며느리랑 사이좋게 돈 얘기 나눠보세요. 그러고는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생전 처음 느끼는 후련함이 온몸에 기분 좋게 퍼졌어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그동안 머저리처럼 참고만 살았을까? 그런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멍청하게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시집 왔을 땐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 살았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게 해줬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번호를 자세히 볼수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김순영 씨 전화 맞나요? 제 또래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민숙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헌데 그 여자가 내뱉은 다음 말이 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 재호 씨랑 재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왜 그 번호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죠.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자기들 잘 사는 거 자랑하려고? 갑자기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한테 무슨 용건 있나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상간녀한테 좋은 말이 나갈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숨을 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로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저기 사실 저도 속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순영 씨,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하기엔 너무 긴 얘기라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여자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나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 만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자와 약속한 시내 카페로 나갔어요. 여자는 제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죠. 김순영 씨? 네, 맞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드린 박민숙이에요. 여자는 저를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전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자리에 앉으며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여자가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빙빙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여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대 가정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저는 뜬금없는 여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죠?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재호 씨에게 가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자 박민숙이라는 여자가 천천히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재호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긴 3년 전에 이혼했다면서 전처가 사업하다가 빚을 잔뜩 남겨서 자기가 그거 갚느라 고생했다고 힘든 척도 했고요. 뭐라고요? 내가 빚을 남기고 이혼했다고요? 네. 전처가 너무 아나무인이라 힘들었다면서 매번 사업을 말아먹었고 자기는 그 빚 갚느라 허리가 휘었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전 재호 씨가 안쓰러웠어요. 저도 사별하고 외롭던 차에 그런 남자를 만나니 자꾸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인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빚 갚느라 고생했다고? 네. 이런 미친 인간을 만나. 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그 인간이랑 그 망할 집구석 때문에 개고생을 했는데 그딴 사기를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시아버지 병원비, 시어머니 빚, 시동생들 대학 등록금 그거 다 내가 벌어서 낸 거예요. 그 인간은 평생 놀고 먹었다고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상대 여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었군요. 그래놓고 그 인간 뻔뻔하게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라고 쓰더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난 영문도 모르고 뺨까지 맞아가면서 이혼설에 도장 찍은 거라고요. 제 말에 여자가 정말 놀랐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치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진짜 몰랐습니다. 전 정말 가정이 있으리라고는. 그러더니 여자가 울먹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제야 왜 전 남편이 새로 만난 여자에 대해 시댁에 말하지 않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은 게 걸릴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 같더군요. 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연락한 거죠? 아무리 당신이 몰랐다고 해도 내 입장에서는 당신은 남편 뺏어간 상간녀예요. 그런 사람이 굳이 왜 연락한 거죠? 일단 사과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에 재호 씨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상간녀의 연락처를 넘겨준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재혼 사실을 숨기려 했는데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려줬으니 보기 좋게 남편 일에 회방을 놓은 꼴이 된 거죠. 전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재호 씨가 형제도 부모도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도 놀랄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건물 사무실로 찾아온 그 어머니라는 분이 대뜸 2억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2억? 네. 자기 둘째 아들이 집을 사야 한다나? 그래서 제가 재호 씨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했더니 전면일이는 안 그랬다. 돈 달라고 하면 없어도 만들어서 내놨는데 넌 돈이 있으면서 그깟 2억을 못 내놓냐. 그러더니 냅다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전 시어머니가 부자 새 며느리를 만나 흥분한 것 같더군요. 그러니 저한테 뜯어내려던 1억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렸던 거죠. 그때 재호 씨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말한 것처럼 3년 전에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전처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도요. 제가 멍청하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사과하러 온 건가요? 여자는 눈물 맺힌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됐어요. 솔직히 다 믿기진 않지만 그쪽이 일부러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믿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운 거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망할 인간 이제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후련할 뿐이에요. 그럼 할 말 끝났으면 난 이만 가보죠. 헌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여자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저기 잠시만요. 왜요? 뭐 할 말이 또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라고요? 또요? 네, 사실 재호 씨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줬어요. 네? 돈이요? 아니, 얼마나요? 제 물음에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더니 간신히 털어놨습니다. 5억이요. 뭐요? 5억? 저는 놀라움에 입을 쩍 벌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으니 전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절 버렸구나 싶더라고요. 한데 여자가 울먹이며 더 놀라운 말을 꺼내놨습니다. 근데 사업한다고 하던 재호 씨가 그 돈을 유흥업소와 도박판에서 다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여자? 아니 그럼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저한텐 사업 구상한다면서 지방에 다니는 척했는데 재호 씨 어머니를 통해 저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혹시나 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캐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저한테서 가져가 놓고 젊은 여자랑 희희낙낙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를 보며 예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요 그 인간한테 충성을 다 바치며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던 제 모습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좀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여자를 앉혀 등쳐먹고 있었다니 정말 구제불능이란 생각만 들었죠. 박민숙 씨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이게 다 제가 순영 씨의 가정을 망가뜨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드리고 그 인간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순영 씨 몫까지 제가 대신 복수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뭐라고요? 복수요? 네. 그런 뻔뻔한 인간 절대로 그냥 잘 살게 놔둘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 같은 데서 전 남편이 어디론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박장이에요. 불법 도박장. 아니,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사람을 붙여서 미행했죠.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연녀랑 두 집 살림하는 것도 다 증거로 남겼어요. 이걸로 그 인간한테 위자료 잔뜩 청구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불법 도박도 신고해서 콩밥도 먹일 거고요. 과부라고 남들이 무시할까봐 정말 좋은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순영 씨한테도 상처를 주고 내 인생도 망가져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저를 향해 묻더군요. 순영 씨는 저보다 훨씬 긴 세월을 희생했으니 훨씬 억울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요? 담담한 게 아니라 눈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요. 그러니 민숙 씨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번 복수 끝나면 다 잊고 새 출발해요. 다행히 그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경계심은 잔뜩 심어줬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위로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는 저에게 거듭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온 날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뒤통수 맞은 여자끼리 동맹을 맺은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여자의 복수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었죠. 그로부터 2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박민숙이라는 여자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자기가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거든요. 전 남편은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끌려가 콩밥을 먹게 됐고 여자에게도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잘못을 빌었지만 속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돈줄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한 여자가 죄를 덮어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가져간 5억 중에 실제로 다시 회수한 돈은 3억 정도가 다인 모양이었지만 여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내 눈 내가 찌른 거니 아깝지만 그 2억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알았던 몰랐던 순영 씨한테 내가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벌은 받아야죠. 그렇게 여자의 복수가 끝나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라 안 받으려다 받았더니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 깜짝 놀랐죠. 여보, 나야.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이혼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반갑긴커녕 치가 떨리는 목소리였죠. 뭐야? 여보라니?
어따 대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알았어. 미안해. 됐어. 그딴 말뿐인 사과 필요 없어.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 그래도 양심이라는 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콩밥 먹게 생겼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건가?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30년 동안 당신이랑 그 집구석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날 버릴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좋았니? 이 쓰레기야? 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전 그런 상대에게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울분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새 여자 생긴 것도 모자라 날 천하의 못된 여자로 만들어? 내가 사업 말아먹어서 빚 갚아주느라 힘들었다고 했다며? 네가 인간이니? 평생 놀고 먹은 게 누군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딴 말이 무슨 소용 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순영아. 내가 너한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나 감옥 간다. 3년이래. 오냐 잘났다. 어디 콩밥 배 터지게 먹어봐라. 순영아, 염치 없지만 우리 유진이 잘 부탁해.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디 그 입으로 유진을 입에 올려? 당신 때문에 아직 시집도 안 간 우리 유진인 이혼 가정도 모자라 전과자 자식 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 안에서 새 사람 돼서 나와.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참아온 말을 다 하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새로 결혼한 여자에게도 이혼당하고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전 남편이 전과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전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마비 증상을 겪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두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거두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인간들도 형에게 속아 꽤 큰 금액을 전 남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더군요. 원래 타고나길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부모를 돌보기도 귀찮아한 게 분명했어요. 결국 큰아들은 감옥에 가고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외면당한 전 시어머니는 성취하는 몸으로 버려지다시피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전하던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 집안을 온전히 붙들고 있던 건 엄마였어. 엄마가 아빠 인생에서 빠지니 순식간에 모든 게 망가지잖아. 아빠랑 할머니, 삼촌들은 그걸 몰랐던 죗값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야. 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전 남편이 감옥에 간 지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에 해장국집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가게가 너무 좁아서 손님을 다 받기 힘들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줄 서는 단골들이 많아졌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다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식당을 확장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의 과거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박민숙이란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변죽이 좋은지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며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갑게 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거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꼭 진짜 제 동생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알고 보니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더군요. 저희 딸도 처음엔 그 여자와 연락하는 걸 보고 펄쩍 뛰더니
한두 번 만나다 정이 들었는지 이제는 민숙 이모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여자가 웃으며 전화를 하더니 깜짝 놀랄 말을 꺼내놨습니다. 언니, 나 민숙이에요.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어?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일인데? 언니,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미용실 사람들이 이번에 자기 건물 지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층이 비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딱 해장국집 자리 같거든요. 뭐? 그래서 언니가 전에 그랬잖아요.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 많다고. 우리 건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언니네 가게보다 못해도 2배는 넓을걸요? 그 자리 언니한테 임대할게요. 뭐? 거긴 유동인구도 많고 월세가 높을 것 같은데. 어머 언니, 우리 사이 서운하게 이럴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어때요? 아니 상가 1층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맘 같았으면 그냥 쓰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언니가 분명 싫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 피해라니 언니. 우리가 어디 보통 사이예요? 전우 아니에요 전우. 뭐? 전우? 그래요. 이재호 그 인간이랑 투쟁해서 다시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전우요. 전 언니가 참 남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히 유진이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요. 내가 몰라서 당했다곤 하지만 나만 아니었으면 유진이는 지금껏 멀쩡한 가정에서 잘 지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맨날 웃고 다니지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죄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줘야 언니랑 유진이한테 빚진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래요. 빚이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쨌든 민숙 씨도 피해자인데. 그래요. 그 피해자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기 전까지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사별하기 전에 내 전남편 정말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언니한테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이재호 그 인간한테 속은 것보다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언니가 날 피해자로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서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요. 네? 언니. 하지만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고 넙죽 좋다고 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왜요? 너무 과분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 민숙 씨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언니, 내가 언니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과분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원래 가게보다 2배나 넓은 새 가게로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테이블도 많이 놓을 수 있고 주방도 널찍해서 일하기 편했죠. 무엇보다 부담 없는 임대료 덕분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로 가게를 옮기고 첫 영업일에 민숙 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더군요. 언니, 축하해요. 이 자리 완전 명당이에요. 대박나서 언니도 얼른 건물주 되세요. 고마워 민숙 씨. 신경 써준 거 잊지 않을게. 제가 환하게 웃자 민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남편 뺏어간 여자랑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민숙 씨 덕분에 새로운 자리에서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정말 새 자리 터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늘었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회사도 많아서 순식간에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2명이나 더 뽑고 마음도 부자가 된 것 같더군요. 헌데 제가 그렇게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요양원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몸이 안 좋은 분이니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영아, 나다. 헌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1년 사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전 냉정함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순영아, 나 요양원에 있다. 알아요.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유진이도 내가 전화하면 억지로 받아는 주는데 얼굴 본 진 오래됐구나. 여기 지내긴 나쁘지 않은데 가족이 없으니까 외롭더라. 내가 몸이 성치 않아서 누굴 만나러 외출할 수도 없는 처지고 답답하시겠네요. 저는 남일이라는 듯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채호는 감옥에 있고 정우랑 정민인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면회도 안 온다. 그 말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이셨어요. 순영아, 나 좀 보러 와줄 수 없겠니? 예정 생각해서. 유진이도 내가 전화하면 억지로 받아주긴 하지만 영 온다는 말은 없더구나.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네가 애 데리고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래도 유진이 할미 아니니?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영아,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그래, 올 수 있겠니? 내가 여기 주소 알려줄게. 교통편도. 하지만 전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서슬퍼렇던 분이 망가진 몸으로 구걸하듯 부탁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한 번 곁을 주면 분명히 어영부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의 횡포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제 의지대로 남은 생을 살고 싶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걸어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지만 이제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 불안한 마음으로 종종 거렸다면 이제는 제 의지대로 즐겁게 일하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해장국 한 그릇 팔면 늘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팔아 시아버지 병원비 내야지. 이것 팔아 어머니 빚 갚아야지. 이것 팔아 도련님 등록금 내야지. 하지만 이제 더는 뒤치다꺼리할 남편도 시댁도 없어요. 대신 저를 온전히 응원해주는 귀한 딸과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덕에 이제라도 뒤늦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해장국 한 그릇을 퍼담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것 팔아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것 팔아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해야지. 이것 팔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해야지. 그렇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는 여생을 좀 이기적으로 저만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제야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첫 발을 내딛는 저의 앞날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지갯빛 찬란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